법률에 대한 위헌 심사권을 헌재에 부여한 헌법의 결단에 정면으로 위헌된다는 취지로 이 위헌 결정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이미 확립된 판례를 통해서 법원의 재판의 경우에도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잘못 적용을 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것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이미 결정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법원의 결정을 취소를 했습니다. 많은 사건에서 그렇게 여러 차례 판단을 하셨습니다. 독일의 지금 재판 소원 제도도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독일의 재판 소원은 과거의 나치 독재 시절에 위법한 그 나치 독재, 그것을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그 시절에 판사와 검사들, 법률가들이 재판을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그 재판을 바로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 그래서 독일에서는 연방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전체 사건 중에 재판 소원 사건이 8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재판 소원이 왜 문제가 되냐 하면은 최근에 내란숙의 윤석열 피고인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쥐기현 판사가 형사소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해서 내란숙의 윤석열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란으로 피해를 받은 국민, 그 기본권을 가진 국민들이 이 내란 재판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쥐기현 판사의 이 재판, 나중에 이 판결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그 판결이 법원에 의해서 확정적으로 잘못되었을 경우에 그 내란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 그리고 내란 그 기소한 특검이겠죠. 이 주체들이 이 판결에 대해서 다툴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 소원 제도를 통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그 부분을 바루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처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재판 소원의 사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부분은 재판 그 자체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도 있지만 재판에 적용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에 그것을 통제하는 것에도 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방금 말씀하신 그 사례는 적용한 법률 조항이 위헌이기 때문에 재판 소원이 대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기도 부천시열 김기표입니다. 사무처장님, 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삼권 분립의 원칙이 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까?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것이죠. 국민이라는 말은 참 추상적이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나, 내 부모, 내 자식, 내 형제, 내 이웃, 결국 국민이란 말은 어렵고 추상적이지만 딱 가만히 따져보면 나 그리고 우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기본권은 당연히 보장돼야 되고 그것이 궁극의 국가의 목적이 돼야 되겠죠. 그에 동의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삼권 분립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을 볼까요? 행정부의 권한은 입법부와 사법부가 견제를 합니다. 입법부의 권한은 행정부와 사법부가 견제를 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서 사법부의 권한도 삼권 분립의 당연한 원칙에 따라 견제가 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죠? 네, 그렇습니다. 당연하죠. 네, 네. 사법부만 성역이 아니겠죠. 그럼 사법부의 권한을 견제하는 구체적인 모습을 보겠습니다. 행정부의 경우에는 사법부에 대해서 예를 들어 대법원장을 임명한다든지 대법관을 임명한다든지 해서 임명, 예산 편성 등을 통해 하는 것이고 이건 우리가 헌법교과서에 다 배우는 내용이죠. 입법부는 법령을 제정한다든지 예산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든지 그리고 임명하는 과정에서 동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헌법에 다 규정되어 있는 권한들이죠. 당연한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사법부에 대해서 입법부가 하는 삼권 분립의 견제 장치는 입법작용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구체적인 법원의 판결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하다. 그런데 현재의 대법원장처럼 심판이 아니라 플레이어가 되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그런 사람이 정점으로 되어 있는 법원 구조, 그래서 국민들의 신뢰를 입은 법원이라면
그 안에서 내가 이 국민이 받은 기본권 침해가 치유되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그 법원에서 치유가 안 된다면 우리가 너무나 거대하게 생각하는 그 삼권 분립의 담론이라는 것은 아름답고 거창하죠. 하지만 국민 개개인, 우리가 받는 그 판결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는 영원히 구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기본권 침해는 거대한 삼권 분립 담론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 개개인의 현실 생활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재판에 대해서 법원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스크린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재판 소원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 겸 질의를 드립니다. 자, 부작용 얘기합니다. 사심제 밖에 할 얘기가 없겠죠. 그런데 아까 우리 나경원 의원께서는 그 정도면은 예산이나 뭐 사람이 너무 많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러면 그런 문제 정말 지고지순하게 우리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재판 소원을 하는 게 맞다면 당연히 국가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야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가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면 그렇게 작동해야 되는 게 국가인 것입니다. 그리고 대법원까지 확정된 재판이 과도하게 지연되는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할 수 있어요. 그거는 충분히 입법 기술적으로도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저는 헌법재판소법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각 소부에서 기각이나 각하하는 제도가 없어요. 헌법소원에 대해서. 그것을 다 전원 합의에 올리게 되니까 이게 굉장히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제도가 고안되면서 그런 것까지 같이 고치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가장 최선의 제도라면 우리가 다른 인력을 투입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첫 번째 시사점, 입법부는 사법부에 대해서 입법장애으로 견제하는 것입니다. 헌법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범위에 대해서 전법 제111조 제1항 제5호에서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헌법소원의 대상은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률 개정으로 충분히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천착해야 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동의합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질의 순서는 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헌법재판소장님과 헌법재판관들에게 다시 한번 국민을 대표해서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나라 민주주의를 살렸고 대법원은 국민을 배신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여당이 대법원의 국정감사 때 요구를 한 것은 왜 그렇게 절차를 무시하고 다른 재판은 느림보 거북이처럼 하면서 이 재판은 우사인 볼트처럼 7만 쪽의 기록도 보지 않고 이틀 만에 결정했는가? 그리고 이러한 절차가 어떻게 됐는가? 로그인을 보자고 한 것이지 기록 내용을 보자고 한 것은 아니다 하는 정도를 사무처장께서는 인지하십니까? 네, 신문 기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예. 누가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 소란을 피웁니까? 누가 이 원장의 의사진행을 방해합니까?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어떠한 소란이 벌어지고 있고 어떻게 자행되고 있는가 보셔야 됩니다. 존경하는 서영교 의원님도 지적을 했고 방금 발언한 의원님도 지적을 했지만은 저는 법조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헌재는 맞다. 대법원은 틀렸다. 사법 불일치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법원 해석이 틀렸다고 헌재에서 3차례 법원 판결을 취소한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서영교 의원이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인권은 누가 보장합니까? 민주주의는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기관입니다. 자, 재판소는 이미 우리나라에 실시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예, 부분적으로는 그렇다고 볼 수 좀 있습니다. 크게 말씀해 보세요. 부분적으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있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을 사심제를 한다 하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헌법재판소를 존경하지만은 한덕수, 내란 부두목 3,600명 가둬놓을 수 있는 교도소 방을 만들어 놓고 더 만들어라고 한 박성재, 이런 사람들의 파면을 기각시킨 것은 오게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박성재처럼 3,600명 더 만드는 감옥소에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다 감옥에 우리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가 있는 거예요. 저분들은 다 출소할 거예요. 이러한 재판을 아무리 헌법재판소라고 하더라도 좀 철저히 심리를 했어야지 한덕수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헌법재판소 청문위원장을 하면서 비록 국민의힘이 추천을 했지만 조한창 헌법재판관 청문회를 해보고 저분은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천한 전계현, 마은혁, 전계선, 마은혁 다 자격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한덕수 대행이 저와 만나서 협상을 할 때 죽어도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못하겠다. 그리고 그로부터 인계를 받은 최상목 대행은 전임자로부터 2사람만 추천하라고 하고 1사람은 하지 말아가더라. 이것 때문에 차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만장일치로 윤석열을 파면해준 헌법재판소를 우리는 존경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보다 헌법재판소가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용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남양주병 김용민입니다. 지난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 이곳 헌법재판소는 내란 세력들에게 포위됐었습니다. 매일 시위하고 재판관들 그리고 여기 연구관들 그리고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출근하는 것도 제대로 마음 놓고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포위됐었는데 그런 상태에서도 헌법재판소는 국민 주권에 순응했습니다. 반면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던 대법원은 국민 주권에 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 대표로서 저 역시 국민 주권에 순응했던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켜냈던 헌법재판소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적할 건 지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화면부터 보시죠. 저 얘기 듣고 우리 사무처장님, 현재 180일 이상 장기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어 있는 사건들이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많습니다. 왼쪽은 2024년이고 오른쪽은 이제 올해 기준인데요. 특히 2년 이상 장기 미제가 작년에는 400건이 넘었고 올해는 또 393건인데 올해 연말까지 가면 이게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장기 미제 사건이 헌법소원을 기준으로 헌법소원 같은 경우에 그러면 장기 미제가 지금 연간 1,300건 이상 그리고 전체 장기 미제 사건은 한 1,400건 정도씩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늦어짐으로 인해서 국민들은 여러 가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보니까 올해를 기준으로 5년에서 6년이 경과된 사건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2020년 10월에 제기한 헌법소원이 아직도 결정나지 않고 있는 게 있는데 수도법 및 상수원 관리규칙에서 규제하고 있는 건축물의 설치, 영업허가 제한 등의 규정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지방자치권 침해 등을 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이 제기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아직도 결정이 안 되고 있고 다른 사건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국민들이 이 사건 하나만 바라보면서 정말 계속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아주 많은 사건들이 중요한 사건들이 있지만 또 국민의 삶을 돌아봐야 되고 챙겨야 되는 이런 장기 미제 사건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빠르게 결정을 내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네. 또 다음 한번 보실까요? 아까 탄핵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지금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 인용한 것 이외에는 대부분 기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각했던 사건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십니까? 다음 보여주시죠. 자, 보시는 것처럼 이상민 헌재에서 기각했더니 그 뒤에 내란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그래서 구속 기소됐죠. 안동환 같은 경우에 대법원에서 공소권 남용이 인정된 상태였습니다. 이정석 같은 경우에 기각했지만 불구속 기소했죠. 그리고 이진숙 같은 경우에도 기각했지만 수사 중이고 또 법원에서는 행정소송에서는 이진숙이 권한을 남용했다라고 다 패소하고 있습니다. 왜 헌재만 오면 이런 것들이 자꾸 기각되는지, 특히 이제 검사들에 대해서 계속 기각이 되고 있죠. 박성재 수사 중이죠. 그리고 한덕수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헌재가 지나치게 그 탄핵에 대해서 요건을 까다롭게 보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유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 검사 몇 명 파견되어 있습니까? 3명 파견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난 21대 국회에서, 그러니까 2020년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검사가 파견되어 있다 보니 당시 헌법소원과 관련해서 형사사건, 검찰이 처분한 사건에 대해서 인용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쪽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혹은 그쪽 당사자 입장만 전달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셨지만 아직까지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검사 탄핵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검사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부장검사들이 성명을 내고 차장검사들도 성명 발표를 했고 평검사 200명은 반대 성명 발표하고 막 이랬습니다. 그리고 탄핵 대상 검사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검사동호회에서는 변호사비까지 주려고 규칙을 개정하려고까지 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헌재에 파견되어 있는 그 검사 3명이 과연 제대로 된 입장을 얘기할 수 있겠느냐. 당연히 계속 반대했겠죠. 검사 탄핵하면 안 된다라는 여러 가지 방해 작전을 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유롭게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검사 파견 빨리 철회하시고 헌법재판소에 독자적인 판단을 하기 위한 구조를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주질의를 법사위원님들이 저를 빼고는 5분 주질의를 마쳤습니다. 보충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으로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란을 극복할 수 있게끔 한 헌법재판소에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의 사법부는 내란 방조 사법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내란 당시에는 사법부는 계엄이 합법적이라 생각하고 대법원에서도 계엄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회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계엄 직후에 모여서 회의를 했다. 왜 했느냐 했더니 합법적일 걸 전제하고 모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사법